화성의 폭 약 100m가 넘는 거대한 구멍이 있는데 나사도 이것이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일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혹시 미지의 우주 문명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걸까요? 나사 전문가들은 이 구멍이 붉은 행성 표면 아래 하층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실로 통하는 법계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구멍에 주목하는 이유는 거대한 지하 동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굴은 지표면에서 보이지 않고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더 안전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화성 표면은 매우 혹독한 곳입니다. 극도로 춥고 극도로 건조하며 끊임없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반면 지하 공간은 다릅니다. 천연 방어막처럼 내부의 모든 것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에 가장 유망한 장소인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사가 외계 생명체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매우 신중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인근 행성과 위성의 얼어붙은 바다에 숨어있을 미생물 같은 미세 생명체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이 구멍이 거대한 지하 동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 외에도 이 장소는 미래 우주 비행사들의 탐사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동굴이 훌륭한 은신처이자 화성 기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멍이 찍힌 사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7년에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것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지표면 곳곳에 수많은 구멍이 흩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치 스위스 치즈처럼 보입니다. 배부분의 구멍은 밝은 색의 얇은 이산화탄소 얼음, 즉 드라이 아이스 아래에 어둡고 먼지 낀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구멍이 유독 눈에 띕니다. 완벽한 원형이고 이미지 상단에 위치하며 폭이 약 100m에 달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개구부입니다. 게다가 구멍 주위에는 완벽한 원형 분화구가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표면을 뚫고 고리를 남긴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운석 충돌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는 화성이 지금의 지구와 훨씬 비슷했고 생명체가 살기에 더 좋은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명의 흔적을 찾을 가장 좋은 기회는 지하에 있습니다. 화성은 더 이상 강한 자기장이나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표면이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방사선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지하 동굴이나 용암 동굴은 천연 벙커 역할을 하며 내부의 모든 것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탐색할 가장 유망한 장소인 겁니다. 이런 보호 덕분에 우주 비행사들이 언젠가 그곳에서 과거 생명의 흔적이나 화석까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공간을 찾기 위해 나사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지하 구조 및 지진 활동 전문가들을 투입했습니다. 2019년에는 화성 전역에 흩어진 1000개 이상의 동굴 입구 후보를 보여주는 상세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화성 표면에서 약 400km 상공을 비행하는 우주선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그 높이에서는 구멍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진짜 동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바위에 생긴 얕은 움푹한 자국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마스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다른 탐사 임무들도 화성의 오래전 활동을 멈춘 화산 아래에서 고대 용암 동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가 특별한 이유는 미지의 지하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최소 하나 이상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최초의 인류 우주 비행사들이 2030년대에 이 거대한 계구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화성의 미스터리도 조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50년 넘게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 퍼져 있는 약 200만 개의 어두운 줄무늬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이 검은 자국들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긴 얼룩이나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행성에 잉크를 흘린 것처럼요. 197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고 수십 년간 아무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국들은 사면 줄무늬라고 불립니다. 화성 곳곳에 가파른 경사면, 분화구 벽, 능선에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평평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줄무늬가 얼음이 녹으면서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젖은 흙이 언덕을 따라 미끄러지는 것과 비슷한 진흙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연구자들은 여전히 이 줄무늬가 산사태로 생긴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이 관여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줄무늬의 대부분은 건조한 산사태로 인해 생깁니다. 진흙이나 물이 아니라 느슨한 먼지가 갑자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마른 모래가 흔들리면 무더기에서 쏟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으로 화성의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줄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됩니다.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아폴로니우스 몬스에 있습니다. 화성 적도 남쪽에 있는 사화산인데 능선 한쪽에 수백 개의 줄무늬가 나란히 이어져 표면이 마치 바코드처럼 보입니다. 이 줄무늬들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얼마 후 인근 운석 충돌이 이를 촉발했을 수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충돌이 능선에 직접 일어난 건 아니지만 충격이 지면을 흔들어 먼지가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일부 줄무늬가 충돌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운석이나 화성 지진이 대부분의 사면 줄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이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연구는 약 210만 개의 사면 줄무늬를 분석했는데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이 장기간에 걸쳐 촬영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 총 약 160만 개의 사면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일부 줄무늬는 서로 다른 이미지 세트에 나타나면서 중복 집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새로운 줄무늬 거의 대부분이 충돌이나 지진이 아닌 바람과 먼지 때문에 생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화성에도 계절이 바뀌면서 바람이 서서히 먼지와 모래를 이동시킵니다. 그 느슨한 물질이 갑자기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 어두운 줄무늬가 남습니다.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면 아래 더 어두운 층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운석 충돌과 화성 지진도 줄무늬를 만들기는 하지만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역할은 매우 미미합니다. 새로운 사면 줄무늬 중 0.1%도 안 되는 비율만이 충돌과 화성 지진으로 생깁니다. 또한 분석 결과 사면 줄무늬는 화성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5개의 주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 각각에서 새로운 줄무늬는 보통 바람이 가장 강한 시기에 형성됩니다. 먼지 이동 임계점이라는 핵심 전환점이 있는데 바람이 먼지를 들어 올려 이동시킬 만큼 강해지면 경사면의 느슨한 물질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순간 먼지가 갑자기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며 어두운 줄무늬를 만듭니다. 이는 화성에서 강한 바람이 먼지를 일으켜 먼지 악마라 불리는 회전 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지 악마는 행성의 평탄한 평원을 가로지르는 작은 토네이도 같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줄무늬가 관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새 줄무늬를 만드는 조건은 주로 일출과 일몰 무렵에 발생합니다. 이 현상이 빛이 약한 시간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어떤 탐사선도 줄무늬가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것을 직접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줄무늬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도 계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존 줄무늬 하나당 매년 약 0.5개의 새 줄무늬가 생깁니다. 화성에 약 160만 개의 사면 줄무늬가 있으니 매년 약 8만 개의 새로운 줄무늬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줄무늬는 수십 년간 유지된 뒤 서서히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완전히 확신할 만큼의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은 사면 줄무늬가 화성 표면의 0.1%도 안 되는 면적을 차지하지만 화성 대기의 먼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작아 보이는 지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줄무늬가 화성의 먼지를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의 먼지는 날씨, 가시성, 그리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조량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안전하게 생존하고 활동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 미래 인류 정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화성인이 지구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 탐사 로버가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가져와서 지구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키기 시작한다면요. 이런 시나리오는 영화나 책에서 수백 번도 넘게 봤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위협은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행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건 인간이에요. 화성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도 우리죠. 이를 막기 위해 각국은 우주의 붉은 이웃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정을 만들었어요. 공상과학 같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우주조약이에요. 1967년에 소련, 미국,
영국이 서명했죠. 이 조약에 따르면 서명국은 어떤 천체에도 주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다른 중요한 규칙도 많지만 그중 하나는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화성의 특정 지역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주조약에 따르면 이른바 특별지역 탐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우주산업의 핵심 목표인데요. 어떻게 이런 지역이 출입 금지일 수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오염 때문이에요. 이 지역을 탐사하다가 우연히 생명체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강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우주선에 몰래 타고 화성에 착륙해서 번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 박테리아가 화성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박테리아가 섞여서 서로 구분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박테리아가 원래 지구에서 온 거라면요. 나사가 생명체가 발견된 화성 토양 샘플을 수집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선이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고 과학자들이 분석했더니 그 화성 박테리아가 사실 우리 거였던 거예요. 10년 전에 로봇 탐사 로버가 화성 풍경을 촬영할 때 함께 도착했던 거죠. 지구에는 극한의 압력, 엄청나게 낮거나 높은 온도, 심지어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박테리아가 이미 있어요. 이런 생물들에게 화성 환경에 적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에서 변한다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면요? 과학자들은 진짜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화성에서 진화한 지구 미생물일 수 있어요. 화성 미생물이 지구 박테리아와 섞여서 분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을 탐사하면 엄청난 과학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로 화성을 오염시키면 급속히 퍼질 수도 있잖아요. 지구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그 생명체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화성과 달은 탐사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오염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우주조약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성 생명체를 지구로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화성의 특별지역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 즉 따뜻하고 습한 장소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화성의 위치를 모릅니다. 그런 곳이 있다 해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특별 지역에 관한 법은 아직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불확실 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추가 연구 후에 특별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들이죠. 한 예가 반복 경사선, 즉 RSL이에요. 화성 경사면에 계절마다 나타나는 어둡고 좁은 줄무늬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게 액체 상태 물의 흔적이라고 믿었어요. 이후 연구에서 RSL은 건조한 입자 흐름으로 형성된다는 게 밝혀졌죠. 그럼 당분간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까요? 아마도요. 그런데 화성에서 물이 발견됐다는 헤드라인은 뭘까요? 생명체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네, 과학자들이 물을 발견했어요. 소량이 아니라 바다 전체 규모로요. 문제는 이 물이 화성 표면 아래 약 11에서 19km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깊이 뚫은 구멍인 콜라 초심도 시추공은 약 12km 깊이에요. 우리 행성에서도 더 깊이 뚫지 못했어요. 이제 화성에 거대한 구멍을 뚫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돈, 에너지, 기술이 필요할지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선 이런 임무는 현실보다 공상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화성에서 미생물을 발견해서 지구로 가져온다고 해봐요. 이렇게 작은 생물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공상과학 스릴러는 극적인 답을 주지만 실제 사례도 있어요. 키트리드라는 곰팡이를 보세요. 이 미세한 생물이 전 세계 개구리, 도롱뇽, 기타 양서류 개체수를 급감시켰어요. 이 생물학적 재앙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키트리드는 외계 생물이 아니지만 작은 생물학적 오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키트리드가 개구리를 감염시키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켜요. 이 곰팡이는 동물의 피부를 공격해서 수분과 전해질 조절 능력을 방해합니다. 전해질은 생물학적 기능의 필수적인 염분과 미네랄이에요.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신부전으로 이어지죠. 개구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곰팡이는 계속 번식하며 다른 생물을 감염시켜요. 이 발병은 1980년대 초 코스타리카 북서부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거기서 남쪽과 동쪽으로 퍼져 2000년대에 파나마에 도달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키트리드는 동아시아에서 시작해 애완동물 거래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어떻게 양서류를 황폐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됐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지금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집중해 봅시다. 수십 년에 걸쳐 키트리드 전염병은 전 세계 양서류 개체수를 급감시켰어요. 약 90종이 완전히 사라졌죠.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서 특히 피해가 심했어요. 양서류 수가 줄면서 개구리와 도롱뇽을 먹는 포식자 개체수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구리가 뭘 먹는지 기억하세요? 모기와 각종 벌레를 잡아먹죠. 그래서 곰팡이 대유행 이후 곤충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제 모기의 위험성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물리면 가렵지만 일부 종은 말라리아 같은 위험한 감염병을 옮깁니다. 개구리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인간의 말라리아 발병 사례가 증가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양서류 감소가 시작된 지 약 1년 후부터 감염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후 3년간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증가했다가 안정됐어요. 키트리드 발병 시작 후 약 8년이 지나자 말라리아 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해 결국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개구리 개체수가 회복됐다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양서류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간이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했거나 다른 동물이 모기를 먹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생태계는 원래 균형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생물학적 오염의 핵심 문제입니다. 한 종에 피해를 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져요. 연쇄 반응처럼 문제가 한 고리에서 다음으로 퍼지죠. 단순한 곰팡이가 인간이 전염병과 싸울 수 있는 지구에서 이런 영향을 미쳤다면 미생물이 화성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생명체가 존재하더라도 지구 생물 하나가 완전히 멸종시킬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화성 미생물이 지구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화성에서 돌아온 우주선이 바다에 착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성 미생물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상어에 붙습니다. 상어가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고 다른 해양 생물을 공격해요. 물고기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해서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화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식용으로 부적합해져요. 어업이 손실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없이 굶주리기 시작하죠. 해양 포유류가 사라지고 상황은 점점 악화돼요. 좋아요. 너무 극적으로 가지 말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지구는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린란드의 녹색 파도부터 황금처럼 빛나는 사막까지 지구는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죠. 하지만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보느냐죠. 예를 들면 위성이 있는 지상 수백 킬로미터 상공입니다. 사막의 얼굴이나 모래의 심장, 나선형 해골, 우주로 햇빛을 반사하는 거울 호수도 보이죠?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묘한 광경들입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위성이 외계 방문객을 겁주려는 듯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하늘을 똑바로 응시하는 거대한 해골이었죠. 퀭한 눈구멍, 긴 콧대, 갈라진 윤곽이 섬뜩할 만큼 인간 같아서 거대한 무언가가 모래 밑에 화석이 된 듯 했습니다. 사진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고대 거인의 유해나 사라진 기념물일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오래전 사막에 삼켜진 문명의 증거일까요? 하지만 이 경우 진실은 극적입니다. 해골은 화석이나 유적이 아닙니다. 수십만 년 전 거대한 폭발로 파인 고대 화산 구덩이의 잔해죠.
시간이 흐르며 사막바람이 약한 암석층은 깎아내고 단단한 층은 남아 능선과 구덩이 그리고 움푹 팬 곳을 남겼습니다. 햇빛이 절묘하게 비추면 그림자가 완벽하게 드리워져 얼굴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죠. 나미브 사막에는 요정의 원이라는 놀라운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초원에 생긴 대략 원형의 맨 땅이죠. 위에서 보면 반짝이는 황금빛 모래 언덕에 둘러싸여 모래 지형에 완벽한 원을 새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분화구나 이동하는 모래에 숨겨진 재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사라진 호수의 흔적이나 수백만 년 전에 떨어진 운석 자국이라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 이유는 훨씬 더 흥미로울지 모릅니다. 이 지형은 나미비아 전역에 흩어진 수천 개의 신비한 원형 얼룩, 요정의 원으로 유명한 지역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원인을 몰랐는데 연구 결과 바람과 뿌리, 그리고 부족한 물을 두고 경쟁하는 흰개미 군집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패턴임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작은 원들이 합쳐져 위성이 사막의 심장이라 부르는 크고 완벽한 고리가 될 수 있죠. 사막은 땅에서 봐도 장관이지만 우주에서 보면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됩니다. 캐나다 배들랜드 중심부에서 위성은 흙에 옆으로 누운 듯한 사람 얼굴과 꼭 닮은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묘한 지형을 현지인들은 배들랜드 가디언이라 부릅니다. 절묘한 우연이죠. 우주에서 이탈리아를 보는데 로마 투구를 쓴 사람이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윤곽선이 이마와 눈, 코, 심지어 입술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에 헤드폰을 끼고 있다고 재밌게 주장하기도 하죠. 수년간 사람들은 기원에 대해 추측하며 고대 유물인지 땅속에 숨겨진 거대 조각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가디언은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비의 힘에 의해 형성된 자연 지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헤드폰은 진짜입니다. 농담이고요. 자연이 이 예술 작품을 만든 후 한참 뒤에 건설된 도로와 유정시설일 뿐이죠. 이 착시를 더 멋지게 만드는 건 햇빛의 역할입니다. 각도에 따라 협곡과 능선에 그림자가 생겨 얼굴이 진짜처럼 보이죠. 빛과 침식이 빚어낸 놀라운 자연현상입니다. 어디서나 얼굴을 찾아내는 뇌의 재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보세요. 이집트 홍해연안 근처에서 위성이 자연몰이라기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막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나선형 디자인이었죠. 수천 개의 모래 언덕과 분지가 최면을 걸듯 정교하게 배열돼 도시 한 구역보다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추측해보죠. 외계인이 남긴 흔적이거나 고대 문명에 잊힌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아설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비밀 군사시설이나 하늘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주장도 있었죠. 페루의 나스카 라인처럼 설명할 수 없는 사막의 지상 그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나서면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좀 허무하죠? 나선형은 사막의 숨결이라는 대규모 설치 예술의 일부로 1997년에 3명의 예술가가 오직 위에서만 온전히 볼 수 있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약 9만 3천 제곱미터의 모래를 매끈한 원뿔과 구덩이로 조각해 바람이 땅을 되찾으며 서서히 사라지도록 설계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궤도에서 보면 사막의 빛과 그림자가 형태를 완벽하게 보존해 햇빛이 비칠 때마다 새 것처럼 보이죠. 예술과 시간, 자연이 함께 작용하는 드문 창조물입니다. 여전히 매혹적인 패턴이라 위에서 방문자가 온다면 감탄할 겁니다. 우리처럼 당황하면서요. 한편 페루의 해안 평야에서 위성은 믿기 힘든 광경을 보여줍니다. 사막에 거대한 형상들이 새겨져 있죠. 땅에선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위에서 보면 또 다른 대규모 예술이 됩니다. 걸새와 원숭이,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미가 있습니다. 다리 8개 달린 생물이 완벽하게 그려져
땅을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미만 해도 다리 길이가 약 46m인데 이상한 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종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명확히 알고 그렇게 정교하게 땅에 새길 수 있었을까요?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신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주장도 있었죠. 지하수 길을 표시하거나 비를 부르는 재래장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력한 설명은 기발하고도 아름답습니다. 나스카인들은 사막을 덮은 어두운 자갈을 긁어내 아래에 밝은 흙을 노출시켜 거대한 흰색 윤곽을 만들었고, 이는 사막의 건조한 바람 덕분에 수세기 동안 보존됐습니다. 바람 없는 기후 덕분이죠. 나스카 라인은 땅에서 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날개 없는 인간에겐요. 하지만 이제 위성이 있으니 숨이 멎을 듯 아름답죠. 중국 고비 사막에서 위성이 모래에 새겨진 기묘한 기하학적 패턴들을 포착했습니다. 거대한 격자무늬, 밝은 흰색 선, B급 무늬가 수킬로미터나 이어집니다. 구글 어스에 처음 등장했을 때 큰 화제가 됐죠. 사람들은 거대한 활주로나 암호화된 상징, 사라진 문명의 잔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방문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추측도 있었죠. 결국 전문가들은 그 거대한 선들이 중국이 군사 및 원격 감지 위성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위성 보정 표적임을 알아냈습니다. 밝은 흰색 패턴은 햇빛을 잘 반사해 궤도에서 장비가 거리와 초점, 방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형태가 정말 거대해서 폭이 1.6km가 넘는 것도 있고, 완벽주의자도 감탄할 만큼 완벽한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수천 킬로미터 상공의 카메라를 위해 만들어졌죠. 땅에서는 자갈과 돌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에서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표적이 됩니다. 더 있지만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리타니아에 있는 사하라의 눈, 거대한 폭 40km의 나선형으로 사막에 새겨진 차원문 같죠. 또는 에티오피아에 끓어오르는 다나킬 저지대도 있습니다. 네온 골드와 녹색으로 빛나 완전히 다른 행성 같죠? 조금만 확대해도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멋집니다. 모든 건 관점의 문제인 것처럼요. 화성에는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제제로 크레이터에서 발견한 바위 하나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것도 그 때문이죠. 표면은 작은 구체들로 덮여 있는데 이 질감은 기괴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해요. 지구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와 붉은 행성 사이에 신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일까요?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 탐사 중이던 2025년 8월 5일 중세 무기고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특이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전투 후 잊혀진 기사의 투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붉은 행성에 불시착한 마녀의 모자인 것일 수도 있겠죠. 연구원들은 공식적으로 이 바위에 호네 플라이아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 바위는 끝이 뾰족한 돔 모양의 윗부분과 튀어나온 테두리가 있습니다. 표면은 거칠고 작은 돌기로 덮여 있고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바위가 단순히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이 작은 둥근 구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화성을 빨간색으로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뽁뽁이를 상상해보세요. 지질학자들은 이 암석의 모양에 큰 감명을 받진 않았지만 그 성분을 보면 눈썹을 치켜들게 돼요. 이러한 작은 구체는 화학적 풍화, 화산 활동 또는 운석에 의해 기화된 암석이 냉각되어 응축된 경우 등 몇 가지 방법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어요. 지구에서 비슷한 질감을 가진 암석은 때때로 물과 관련된 과정에서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모두가 흥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지하수가 암석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거에 화성에 많은 물이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이 헬멧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떠다니는 바위라는 점입니다. 주변의 바위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이 바위는 로버가 발견한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다른 위치에서 발사되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있었거나 소행성이 화성의 표면에 부딪혀서 지형을 가로질러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흥미롭게도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버블 바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5년 3월에 또 다른 구형으로 덮인 바위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구멍이 뚫린 작은 볼도 있었어요. 호른의 플라이아를 자세히 보면 이런 볼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는 지질학자들이 오이드라고 부르는 작은 구형에 층층이 쌓인 알갱이들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오이드는 탄산칼슘이 얕은 물에서 층층이 쌓일 때 형성돼요. 적도 근처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상상해보세요. 물결은 약간 거칠고 파도는 끊임없이 물체를 움직여요. 바로 이런 곳에서 오이드가 태어납니다. 오이드는 굴처럼 진주에서 자라요. 오이드는 보통 작은 모래 알갱이나 다른 얼룩으로 작게 시작돼요. 물에는 탄산칼슘이 과부하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그 알갱이를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층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이 쌓이고 깔끔한 작은 볼이 만들어져요. 때로는 중심이 주변 레이어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가 녹아내리거나 완전히 사라져 구멍만 남을 수 있어요. 화성의 구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면 이것이 내부에 작은 구멍이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지구에서 오이드를 형성하는 다른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이에요. 즉, 오이드는 때때로 작은 생명체의 잔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붉은 행성의 오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을 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조개나 굴은 아닐지 몰라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화성에는 지구와 닮은 기이한 지형만이 흥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2025년 3월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작은 거미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 무언가는 수백 개의 작은 동그란 공이 서로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제제로 분화구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하젤 언덕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화성의 먼지가 약간 묻어있는 이상한 모양의 바위였어요. 네, 슬프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화성 거미의 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층은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팀은 이 기이한 바위에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위도 호네 플라이아와 마찬가지로 떠다니는 바위예요. 무언가가 이 바위를 원래 위치에서 옮긴 적이 있어요. 한 이론은 운석이 화성에 충돌했을 때 생성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강력한 충돌로 인해 암석이 공중으로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조각들이 식어 작은 공 모양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암석은 아주 먼 곳에서 왔을지도 몰라요. 2023년 4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에서 고대 물의 흔적을 찾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여행책을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멋진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책이 아니라 그냥 바위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페이지가 중간에 멈춰 있는 작은 하드커버처럼 생겼어요. 이 책 바위는 폭이 2.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입니다. 2022년 2월 큐리오시티 로버는 광물로 이루어진 작은 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산호 가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꽃 모양으로 보기 드문 광물 퇴적물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퇴적물은 대부분 고대 물이 화성 표면의 암석과 섞이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퇴적물은 작은 식물이나 꽃처럼 생겼기 때문에 독특했습니다. 2023년 1월 애리조나 대학교는 화성에 거대한 곰인형의 얼굴처럼 생긴 암석이 있다는 기괴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2개의 뚜렷한 구슬눈, 단축 코, 위로 치켜 올라간 입이 있었어요. 당시 화성 궤도를 돌고 있던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애리조나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테디베어 얼굴이 고대 분화구 중앙에 있는 부서진 언덕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호네플라이아로 돌아가 볼게요. 퍼시버런스는 화성에서 234번째 주에 이상한 울퉁불퉁한 암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이 사진을 그 주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로버의 주된 임무는 멋져 보이는 암석을 수집하는 건 아니에요. 2020년 7월 30일에 발사된 퍼시버런스는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화성이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알아내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임무는 달의 장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위성에 이러한 식민지가 건설되면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 착륙하는 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동시에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말부터 승무원이 없는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퍼시비어런스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한때 물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택된 제제로 분화구를 탐사하는 것이었어요. 3년간의 작업 끝에 로버는 분화구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나사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성이 실제로 오랜 습용기를 거쳤다면 제제로의 호수 바닥이나 해안선은 과거 생활의 화석화된 흔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퍼시비어런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년 동안 4대의 다른 탐사선이 화성에 도달했습니다. 최초의 탐사선인 소저너는 1997년 7월에 착륙했습니다. 그 후 오퍼튜니티는 3개월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8년까지 15년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버블이 많은 암석에 대해 과학자들은 단순히 암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암석들이 원래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어떻게 쌓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층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특이한 구성을 연구하면 연구원들이 화성의 내부 구성과 수십억 년에 걸쳐 화성의 환경이 어떻게 행성 표면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화성은 고요하고 황량한 붉은 사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우주 비행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화성인, 아니 더 심각한 것은 먼지입니다. 화성의 먼지는 날카롭고 독성이 강하며 가차 없습니다.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어 기계뿐만 아니라 몸 안쪽까지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숨쉬는 먼지는 수천 년에 걸쳐 물과 바람에 의해 부드럽게 마모됩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쾌적하고 좋은 대기와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골리스라고 불리는 화성의 먼지는 각지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땅에 얌전히 머물기를 싫어해요. 하늘에서 끊임없이 떨어져 모든 것을 덮습니다. 화성은 몇 년에 한 번씩 행성 전체에서 먼지 폭풍을 겪습니다. 이 폭풍은 착륙선, 차량, 거주지를 두껍고 숨막히는 담요로 덮어버립니다. 나사의 탐사선들은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무력화된 적이 있어요. 원래 계획보다 더 오래 임무를 수행했던 어퍼튜니티 로버는 태양 전지판이 먼지로 뒤덮이면서 마침내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불쌍한 로버는 재충전할 수 없었어요. 결국 먼지는 우주복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레골리스에는 몇 가지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카로 흡입 가능한 미세한 입자입니다. 일단 흡입하면 폐조직에 치유할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석고는 소량으로는 무해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광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과염소산염입니다. 과염소산염은 갑상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신체가 충분한 혈액세포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염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노상 산화철입니다. 혈류에 침투할 수 있는 작은 철입자이며 이것도 좋지 않을 거예요.
화성의 먼지도 매우 미세합니다. 개별 먼지 입자는 곰팡이 포자 크기인 3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작습니다. 비교하자면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30배 더 두꺼워요. 즉 매우 쉽게 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몸속으로 들어온 먼지는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폐에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은 침입자를 가두어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이러한 물질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폐의 자연적인 방어 기능을 피해갑니다. 결국 먼지가 혈류로 들어갈 때까지 몸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걸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레골리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레골리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몸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흡입, 오염된 옷과 표면, 눈을 통해 침투하여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 실수로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주비행사는 첨단 우주복으로 보호받겠죠. 하지만 최고의 우주복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레골리스는 크기가 작고 정전기와 기계적 끈기로도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헬멧 C를 뚫고 환기 시스템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거주 모듈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먼지 폭풍이 몰아치면 공기 필터가 막힐 수 있습니다. 또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 최대 전력을 필요로 할 때 태양열 어레이가 먼지로 뒤덮여 고장이 나는 오퍼튜니티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소식은 나사가 이미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먼지 여과가 필수적입니다. 거주지와 탐사선을 고효율 공기 시스템, 즉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막힐 수 있고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의 탐사선들은 수년간의 노출에도 견딜 수 있는 여분의 필터를 휴대하거나 자가 청소 필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겁니다. 정전기 반발 장치라는 것도 있어요. 전기장을 이용해 먼지를 표면에서 밀어내는 기술이에요. 이를 통해 우주복, 에어락, 생명유지 모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엄격한 프로토콜은 거주지 내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공기 필터를 교체하는 등 매일 청소를 해야 할 거예요. 다른 행성을 정복하고도 여전히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지구 대기권 상공의 모든 곳에 우주 방사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큰 골칫거리였어요. 여기에 화성의 먼지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겁니다. 얼어붙는 밤과 대기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암울한 진실은 화성에서 긴급 대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붉은 행성은 지구에서 최소 9개월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편도 최대 22분까지 통신이 지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주비행사는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지저분하고 매우 복잡할 겁니다. 우주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이 소모되고 뇌가 눈을 압박해 시력 상실을 경험하고 혈액이 변하기도 하죠.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사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나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화성에 물건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모든 벽돌과 샐러드를 화성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니까요. 따라서 우주비행사들은 현지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붉은 흙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무에서 주거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호흡 가능한 산소로 바꾸는 미생물을 설계해야 할 겁니다. 또한 새로운 낯선 생활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성은 지구 다음으로 태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우리보다 햇빛을 덜 받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40% 정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서 있으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뼈가 더 빨리 약해집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87일입니다. 하지만 생일은 2번이죠. 그리고 거주가 가능해요. 숨을 쉴 수 없는 이산화탄소 대기에 둘러싸여 있고 유독성 토양에 먼지가 쌓여 있으며 여과되지 않은 우주 방사선으로 구워질 뿐이에요. 바다는 없지만 극지방에 얼어붙어 지하에 묻혀있는 물도 존재합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은 일종의 과학 박람회이자 중세 농장, 공상과학 공포 영화가 될 겁니다. 일부 우주기관에서는 테라포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를 두껍게 하고 토양을 따뜻하게 하고 액체 상태의 물을 방출하는 등 화성을 지구와 더 비슷하게 바꾸는 걸 의미해요. 해결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화성에는 우리를 반겨줄 작은 초록색 사람들은 없지만 박테리아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고대에 느리게 움직이는 박테리아는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화성은 북반구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구를 닮았었죠. 두꺼운 대기, 협곡을 가로지르는 강, 하늘에서 내리는 비, 쌍둥이 달 아래 반짝이는 호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 35억 년 전 어딘가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물이 마르거나 얼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엄청나게 희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곡, 삼각주, 공기 중 메탄의 흔적과 같은 고대의 흔적뿐입니다. 그것들은 화석 기록처럼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종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죠. 안타깝게도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지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박테리아는 매우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화성 표면 어딘가에서 박테리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지구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생명체가 될 것이며 외계 생명체가 생각만큼 드물지 않고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라포밍을 시작하면 이러한 생태계를 발견하기도 전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의 고대 역사, 지질학적 경이로움, 자연 그대로 존재할 권리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단지 마리너 계곡의 해변가 부동산을 원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을까요? 주라기 공원의 딜레마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군요. 우리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성 탐사는 단순히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미래와 생명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류의 제2의 고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을 깨끗이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한편 화성 연구원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적절한 계획과 장비만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에는 더 큰 로켓과 더 나은 우주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봅시다. 거미가 무섭다면 화성에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2025년 3월 나사의 퍼시버런스 로버가 화성의 표면에서 작은 거미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무언가는 수백 개의 작은 둥근 공이 서로 붙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알들이 모두 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8개인 생명체 무리가 붉은 행성을 휩쓸게 될까요? 글쎄요.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것은 제제로 분화구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 헤이즐이라는 언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화성의 먼지가 약간 묻어있는 기묘한 모양의 바위로 밝혀졌습니다. 네, 슬프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화성거미의 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형은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팀은 이 기이한 바위에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플로트 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발견된 곳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배경과 어떻게 이상한 질감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스테리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이 암석을 원래 위치에서부터 옮겨야만 했어요. 한 이론에 따르면 이 암석은 운석이 화석에 충돌했을 때 생성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충돌로 인해 암석이 공중으로 날아갔을 것이고 그 조각들이 냉각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작은 공 모양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암석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일 수 있으며 큰 충격이 화성의 물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바위가 위치 헤이즐 언덕에서 굴러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더 어두운 층 중 하나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주에서 그 층을 보았어요. 이제 목표는 위치 헤이즐 언덕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그 층이 세인트 폴스베이 암석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었거나 큰 유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그곳에 지하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암석 중 일부에 고대 미생물의 작은 화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2030년대에 화성 샘플 귀환 임무를 통해 일부 암석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에요. 암석을 가까이서 연구하고 어쩌면 고대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거미류를 다룬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성의 거미는 사실 기괴하게 생긴 표면 지형의 별명이에요. 화성의 특정 지역에서는 거미다리처럼 펼쳐진 크고 어두운 균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폭이 914m가 넘는 거대한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행성을 가로지르는 소름 끼치는 거미떼처럼 보입니다. 이 으스스한 모양은 2003년 화성 궤도선이 처음 발견한 이래로 위성 사진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얼음, 즉 드라이 아이스가 표면에서 갑자기 기체로 변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로 인해 가스가 얼음을 뚫고 나와 이상한 균열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더 멋진 사실은 나사 과학자들이 지구의 실험실에서 화성의 거미를 재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성 표면을 모방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고 눈앞에서 거미의 작은 버전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구팀은 5년 동안 이 화성 거미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침내 거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키퍼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화성의 거미 모양의 자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봄이 되면 햇빛이 얼어붙은 이산화탄소, 즉 드라이아이스 덩어리 사이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화성의 땅이 가열되고 얼음은 곧바로 가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얼음 아래에 쌓이고 압력이 너무 강해지면 쾅! 얼음이 갈라집니다.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어두운 모래와 먼지를 함께 끌어당기고 여름에 얼음이 녹으면 으스스한 거미 무늬를 남깁니다. 연구팀은 더스티라는 이름의 대형 특수 챔버를 이용해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챔버는 배럴 크기 정도이며 화성의 영하 185도의 혹한의 초저기압 조건을 재현할 수 있어요. 연구진은 또한 챔버에 가짜 화성 토양을 넣고 이산화탄소 얼음으로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태양이 화성을 가열하는 것처럼 토양 아래에 램프를 사용하여 가열했어요. 실험은 성공했고 붉은 행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거미 모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땅속에서도 얼음이 형성되어 얼음과 함께 토양이 갈라진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거미의 다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뻗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화성 거미가 화성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이유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흔해지지 않는 이유 등 화성 거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붉은 행성은 분명히 지구에서 온 사람들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23년 4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화성에서 고대 물의 흔적을 찾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여행책이라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책이 아니라 그냥 바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중간에 멈춰 있는 작은 하드커버 책처럼 생겼어요. 이 책 바위는 폭이 2.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고대 화성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여행용 크기 정도는 되죠. 2023년 1월 애리조나 대학교는 화성에 거대한 곰인형의 얼굴처럼 생긴 암석이 있다는 또 다른 기괴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두 개의 뚜렷하고 둥근 눈, 단축 코, 위로 치켜 올라간 입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성을 선회하던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애리조나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테디베어 얼굴이 고대 분화구 중앙에 있는 부서진 언덕이나 흙더미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2월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이 있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광물로 이루어진 작은 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산호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 모양으로 보기 드문 광물 퇴적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퇴적물은 대부분 고대 물이 화성 표면의 암석과 섞이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퇴적물은 작은 식물이나 꽃처럼 생겼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의 절벽에서 완벽한 출입구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 출입구인지 아니면 우주 비행사를 위한 숨겨진 기지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멋진 암석일 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침식이 바위를 깎아내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모양을 만들었죠.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한 연구원이 이미지에서 이상한 막대기 모양의 형상을 발견하고 동물 발자국 화석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는 이 아이디어를 곧바로 무시했습니다. 그 흔적은 물이 증발한 지역에 형성된 소금 침전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에서도 마른 호숫바닥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화성에 강과 호수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지만 이 흔적은 생명체의 증거가 아니라 기이한 암석 지형일 뿐이에요. 다음 발견은 정말 놀랍습니다. 나사의 어퍼튜니티 탐사선은 2004년에 화성에서 블루베리처럼 생긴 동그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얼과 함께 먹는 그런 종류의 블루베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블루베리는 철로 만들어졌으며 화성에 물이 많았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물이 바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이 작은 공들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습했을 때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철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화성이 오래전에 매우 다른 곳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를 작은 녹색 생명체, 그리고 웬만하면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생명과 지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화가 가능한 똑똑한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흔히 유기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붉은 행성에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유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은 약 37억 년 전에 아주 오래된 화성 암석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분자들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과 같은 물질에서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의 재료는 그곳에 있었어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라는 거대한 분화구 주변을 순항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수십억 년 전에는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의 주요 임무는 화성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리오시티는 컴벌랜드라는 곳에서 고대 진흙 덩어리를 뚫었습니다. 암석가루를 채취한 과학자들은 로버에 내장된 특수 오븐을 이용해 특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오븐은 849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다행히도 이 실험의 조건 덕분에 연구원들은 분자산소를 분해할 수 있었고 연소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최대 12원자 길이의 탄소 원자 사슬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슬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유에서부터 또 나왔네요. 생명체까지요. 지금까지의 발견이 그다지 획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네, 이러한 분자들은 물, 열, 미네랄과의 반응과 같은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소, 일산화탄소, 열, 미네랄은 생물학 없이도 이러한 분자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분자들은 생명체의 흔한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항상 비슷한 화합물, 특히 생명체 어디에나 존재하는 카르복실산과 같은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나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와 같이 한때 살아있던 생명체에서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자의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탄소 사슬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햇빛, 공기, 물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겁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들이 화성 공룡의 것이 아니더라도 화성이 유기물을 잘 보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생명체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생명체의 화학적 흔적이 여전히 암석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큐리오시티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큐리오시티가 유기물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생명체 제조법의 일부였을 염소와 유기물, 유황 함유물질, 질산염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화성에 보내져 놀라운 발견을 한 또 다른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퍼시비어런스를 만나보세요. 한때 나사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하고 건조한 붉은 행성으로 보냈던 자동차 크기의 로봇이에요. 특히 제제로라는 고대 분화구로 보냈죠. 제트 추진 연구소는 퍼시비어런스를 제작해서 2020년 7월 30일에 시작된 첫 우주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로봇은 7개월 동안 어둡고 외로운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어요. 나사는 착륙 지점에 유명한 공상과학 작가의 이름을 따서 옥토비아 버틀러 착륙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 이후 퍼시비어런스는 붉은 행성을 탐사하느라 바빴습니다. 2025년 4월 8일 기준으로 1469일 동안 화성에서 활동했으며 이를 소리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1510일, 즉 약 4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이 로버는 형인 큐리오시티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자랑합니다. 7개의 과학 장비, 19개의 카메라, 심지어 바람소리나 로버 바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등 화성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2개의 마이크까지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작은 비행 친구도 데려왔어요. 바로 인제뉴이티라는 이름의 미니 헬리콥터입니다. 인제뉴이티는 2021년 4월 19일 다른 행성에서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원래는 몇 번만 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총 72번의 비행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18일 거친 착륙 중에 파손되어 나사는 공식적으로 퇴역을 시켰어요. 퍼시비어런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있었다는 흔적, 특히 물이 있었던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미생물 생명체를 찾고 언젠가 지구로 가져올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화성의 공기에서 산소를 만들어 미래의 인간 임무를 준비하는 등 멋진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제로 분화구에 착륙한 퍼시비어런스는 첫 번째 캠페인인 분화구 바닥을 시작으로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착륙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세이타라는 지점을 탐험했어요. 그런 다음 분화구 바닥이 갈라진 러프로 돌아와 그곳에서 첫 번째 암석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화성 역사 탐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인 펜프론트에서 로버는 분화구로 강이 흘러들어갔던 고대 삼각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더 높은 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계곡을 따라 올라가 화성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캠페인인 어퍼펜과 마진 유닛에서 로버가 행성의 기후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2024년 12월 연구팀은 퍼시비어런스의 다섯 번째 캠페인인 노던 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사는 수십억 년 전 충돌로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위로 폭발한 분화구 가장자리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지금까지 몇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화구 바닥에서 화산암이 물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암석들이 화산암이 아니라 대부분 퇴적암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와일드캣 리지라는 곳에서 로버는 생명체를 지탱했을 수 있는 고대 호수의 흔적도 발견했어요.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암석들은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큰 발견입니다. 이 로버는 또한 델타의 일부 퇴적물이 잔잔한 바닷물에 의해 퇴적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규모 홍수가 큰 바위를 분화구로 가져온 거죠. 이는 화성의 기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퍼시비어런스는 몇 가지 멋진 실험을 해왔습니다. 목시 실험은 화성 대기에서 약 4온스의 산소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인간 탐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버는 또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화성의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소리는 지구보다 화성에서 더 느리게 이동하며 붉은 행성에서는 더 조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버의 PIXL 도구는 암석을 분석해서 감람석, 점토, 탄산염과 같은 다양한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물이 화성을 형성하는데 항상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림팩스 레이더는 분화구 바닥이 단단한 암석과 화산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각주가 잔잔한 호수 같은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의 과거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 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했을 수 있는 환경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미래 임무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질, 대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퍼시비어런스는 미래 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인간이 화성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해변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경보음을 울립니다. 모래가 너무 붉어 보이고 태양은 너무 밝아요. 바람도 이상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다에 물이 없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화성에 왔으니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화성을 건조하고 생명력 없는 먼지 덩어리로 여겨왔습니다. 물은 얼음이나 수증기 형태로만 존재하는 얼어붙은 사막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수십억 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끝없는 먼지 대신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햇살과 모래사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UC 버클리 광저우 대학의 과학자들은 중국 주롱 로버의 레이더 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주롱 로버는 2021년부터 화성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행성의 표면을 탐사하던 중 지구의 해안선에서 발견되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경사진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안 퇴적물이라고 하는데 파도가 모래를 해안선으로 밀어낼 때 형성됩니다. 하지만 주롱은 단순히 예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탑재한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하여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km를 여행하며 화성 표면 아래 깊은 곳까지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15도 각도로 경사진 퇴적층을 발견했어요. 이 패턴은 지구에서 파도가 남긴 것과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람, 화산 또는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실제 해변처럼 보였어요. 이건 사실 대단한 발견입니다. 파도와 조류가 있었다면 분명 큰 수역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는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35억 년이 지난 후에도 화성의 지층은 지구의 해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화성이 우주에서 먼지가 많은 바위 그 이상이었던 때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후 주롱의 레이더는 땅속 79m 깊이를 스캔하여 퇴적층을 발견했습니다. 퇴적층은 40억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해안선과 수직인 경로를 따라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화성은 오늘날과 같이 건조하고 얼어붙은 황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두껍고 기후가 따뜻했으며 액체 상태의 물이 많았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변은 거대한 물 없이는 형성되지 않아요. 파도가 이렇게 땅을 형성하려면 광활한 바다로 흐르는 강이 있어야 해요. 강력한 해류가 모래를 이동시켜야 했죠. 그리고 물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습했던 기간이 아니에요. 수백만 년 동안 화성의 수자원적인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발견은 1970년대부터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한 가지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나사의 바이킹 우주선이 화성의 북반구를 감싸고 있는 해안선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해안선의 고저차가 최대 10km까지 이르는 곳이 사방에 있었어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평평하고 대부분 일정한 해안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화성에 바다가 존재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7년에 그들은 화성의 자전이 실제로 수십억 년 전에 바뀌었다고 제안했습니다. 화성의 거대한 타르시스 화산 지역이 성장하면서 행성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표면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해안선이 고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평평하고 평탄했던 지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된 거예요. 흥미롭게도 화성은 수년 동안 물이 많았던 과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왔어요. 큐리오시티는 게일 분화구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호수의 흔적인 고대 잔물결을 발견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현재 제제로 분화구에서 화석화된 강 삼각주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주롱의 고대 바다에 대한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작은 호수? 확인. 강? 확인. 북쪽 저지대를 덮은 거대한 바다? 그럴지도 모르죠. 주롱의 임무는 2022년 5월 먼지가 태양 전지판을 가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탐사선들은 여전히 고대 해안선 퇴적물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탐사선을 보내 땅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화성의 지하를 더 자세히 지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을 발굴하여 화성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이미 제제로 분화구에서 샘플을 수집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2030년대에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다의 샘플이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화성의 습한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성에서 고대 해변이 발견됨으로써 화성이 물과 파도, 강이 있는 지구와 훨씬 더 비슷했을 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성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퍼시비어런스 로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로버는 팔에 특수 드릴을 장착하고 이를 이용해 먼지와 암석의 최상층을 긁어내어 제제로 분화구의 폭 5cm의 작은 원을 만들어요. 한 번은 카메라 중 하나가 근접 촬영을 했는데 그 이미지에서 바위가 매끄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졌어요. 로버는 암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특수 도구를 사용했고 그 결과 로셰트라는 이름의 암석은 화산암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이전 호수 바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진흙과 점토가 아닌 용암이나 마그마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퍼시라고도 불리는 퍼시비어런스는 2021년 2월에 인제뉴이티라는 이름의 소형 헬리콥터와 함께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큐리오시티, 스피릿, 오퍼튜니티 등의 뒤를 이어 화성에 보내진 가장 진보된 로버예요. 하지만 퍼시에는 다른 임무가 있어요. 이전의 탐사선이 주로 화성의 암석과 기후를 연구했다면 퍼시오는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제제로 분화구를 선택한 이유는 작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호수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로버는 과학도구로 암석을 뚫고 긁어내어 연구할 샘플을 수집해요. 또한 일부 샘플을 저장하여 나중에 지구로 가져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퍼시는 화성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제제로 분화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이 지역에는 용암이 흐르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호수, 진흙과 모래를 운반하는 강, 심지어 멀리서 암석을 운반하는 대규모 홍수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제제로의 역사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활발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찾고 있던 퇴적암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대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장소도 밝혀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지금까지 퍼시가 연구한 모든 암석이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탄소 기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에는 몫이라는 특수 도구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도구는 화성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만드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16번의 시험 운행을 통해 몫이는 약 113g의 산소를 생산했어요. 이는 우주비행사가 약 4시간 동안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여 시간당 최대 12g의 산소를 생산했습니다. 2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된 몫이는 2023년 9월에 최종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이로써 우리는 미래에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쨌든 화성의 고대 해안선 발견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발견은 우리가 화성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흐르면서 호수, 강, 심지어 광활한 바다까지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공룡이 화성의 광활한 녹색 계곡을 거닐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해양 생물이 있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화성의 따뜻함과 물, 그리고 어쩌면 생명체가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30일이면 화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플라즈마 엔진이 실제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바하마의 해변 의자를 붉은 행성 여행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언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20 내지 3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도 그 첫 번째 탑승은 아마도 관광객이 아닌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사치가 될 거예요. 이 엔진은 비행 시간을 훨씬 단축하고 임무를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우주 여행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이미 흥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 여행은 꿈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화성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데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왕복 여행은 우주에서 몇 년을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달에 도달하는 데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여행은 아폴로 8호로 승무원들은 지구 궤도에서 달 궤도까지 단 3일 만에 도달했습니다. 연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다른 경로를 선택해 달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면 달에 도착하기까지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략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럼 화성은 어떨까요? 글쎄요, 화성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구에서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나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우주선을 타고 바로 화성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7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선은 2005년 8월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되어 이듬해 3월에야 화성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태양 궤도를 돌면서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몇 달 안에 갈 수 있다고 해도 왕복 여행에는 거의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없이 우주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 인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우주 비행사가 3가지 중력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첫째, 화성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 화성에 도착하면 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중력에서 생활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로 돌아올 때는 지구 중력에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그 모든 중력장 사이를 전환하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는 균형 감각과 방향 감각을 잃고 메스꺼움과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재미있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편도 최대 20분에 달하는 통신 지연, 장비 고장이나 응급 상황의 위험, 음식과 물품을 신중하게 배급해야 하는 등 이 장거리 여행에는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엔진은 하루를 절약하고 여행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플라즈마 전기 로켓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단 30에서 60일 만에 화성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즈마라니 뭐? 하는 생각부터 떠오르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발사되는 일반적인 로켓이 있습니다. 이 로켓은 액체 수소 연료와 액체 산소 산화제를 엔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연료가 연소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여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소가 매우 뜨거운 가스를 만들어 뒤쪽에서 폭발하여 로켓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플라즈마 로켓을 소개합니다. 동일한 화학물질 혼합물을 사용하여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륙합니다. 하지만 궤도에 도달하면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액체 수소와 산소를 태우는 대신 두 개의 전극을 사용합니다. 하전된 입자가 전극 사이를 이동하고 고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입자를 엔진 밖으로 밀어내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과열된 플라즈마가 한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면 우주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진력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최소 6뉴턴의 추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뉴턴은 중력에 대항해 작은 사과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과 비슷합니다. 물론 일반 로켓의 폭발력에 비하면 작은 힘이지만 플라즈마 엔진은 수개월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여 우주선을 매우 빠른 속도로 서서히 가속할 수 있습니다. 멋지긴 한데 얼마나 빠를까요? 연료를 연소하는 일반 로켓의 최대 배기 속도는 초당 약 4.5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새로운 플라즈마 로켓은 초당 약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화성까지 로켓을 타고 가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엔진이 우주여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선이 훨씬 적은 연료를 사용하면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줌으로써 마침내 화성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는 데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토타입에 가깝고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우주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길이 14m, 폭 4m의 특수 시설인 진공 챔버에서 테스트 중이에요. 실제 궤도에 보내기 전에 실제 조건에서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테스트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감마선 방사선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방사선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태양, 은하수 심지어는 그 너머에서 오는 작은 아원자 입자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장거리 임무에서는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지구에서는 대기와 자기장이 대부분의 방사선을 흡수하거나 굴절시키기 때문에 태양과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와 우주선에는 그러한 자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속 입자가 인체를 바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DNA 분자를 찢어 분해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막 없이 단 1시간만 노출되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겐 말이죠.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선도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우주선의 소재를 관통하여 민감한 전자장치를 손상시켜 결함, 오작동 또는 완전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우주여행에서 가장 원치 않는 일이죠. 화성으로 가는 길에 정비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복여행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주 비행사와 우주선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플라즈마 엔진을 만든 사람들만이 더 빠른 로켓으로 화성에 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는 최근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과 협력하여 우주에서 해결 로켓 엔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향후 화성 탐사를 위한 인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화성 점령으로 더 알려진 식민지화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제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들은 2026년에 첫 번째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지만 아직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선이 6개월 안에 화성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엔진, 해결 로켓, 그리고 화성 점령 임무가 모두 사람들을 화성에 빨리 데려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화성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을 통해 추측해 볼까요?